손톱이 빠져나갈 듯 문설주를 긁어대는 거친 소리가 적막한 산속의 공기를 찢어 발겼다. 고려 최고의 상단이라 불리던 송악 송상의 대행수 최만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눈동자가 뒤로 뒤집힌 채 피칠갑이 된 손으로 객주의 낡은 바닥을 기어 나오고 있었다. 살려달라는 비명조차 목구멍에 걸려 꺽꺽거리는 기괴한 울음소리로 변해 있었고 그의 등 뒤로는 검은 안개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끈적하게 달라붙어 그의 발목을 잡아끌고 있었다. 도대체 저 안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천하를 호령하던 대상이니 이토록 처참한 몰골로 변했단 말인가. 무영은 숨을 죽인 채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객주마당에 나무 수레 뒤에 몸을 숨기고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터질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선혈이 무영의 신발 앞까지 닿았을 때 최만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무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절대로 안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단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무영은 떨리는 손으로 최만리의 식어가는 눈동자를 감겨주려 했으나 그의 몸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몸 곳곳에는 짐승의 발톱에 핥힌 듯한 기이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무영은 원래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로 가문의 복권을 위해 전국을 떠돌며 귀한 약재를 팔아 연명하던 보부상에 불과했으나 오늘 밤 우연히 비를 피하려 들른 이 이름 없는 객주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극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소문으로만 듣던 고려 상인들의 금기라 불리는 이 객주는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았으며 오직 대를 이어 내려오는 은밀한 표식을 가진 자들만이 목숨을 담보로 찾아오는 곳이었다. 무영은 최만리의 품 안에서 피에 젖은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황금이 아닌 해골 모양으로 깎인 기괴한 옥패와 함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검은 서찰이 들어 있었다. 서찰을 펼치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누군가의 원한이 서린 듯한 붉은 글씨들이 무영의 눈앞에서 어지럽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곳은 사람의 욕망이 괴물이 되어 머무는 곳이라던 노인들의 옛 이야기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농담이 아니었음을 무영은 온몸의 소름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갑자기 객주의 거대한 목조문이 아무런 바람도 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끼익 소리를 내며 서서히 닫히기 시작하자 무영은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가 발을 때려던 찰나 객주 2층의 어두운 난간 위에서 은은한 붉은색 비단 치마를 늘어뜨린 한 여인이 무영을 내려다보며 기괴할 정도로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달빛조차 머금지 못하는 깊은 심연 같았으며 그녀가 입을 열자 마치 수천 명의 망자가 동시에 속삭이는 듯한 서늘한 목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다. 너 또한 가져갈 것이 있어 이곳에 발을 들인 것이냐? 아니면 내줄 것이 있어 제 발로 찾아온 것이냐는 그녀의 물음에 무영은 혀가 굳어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객주 주변의 나무들이 일제히 몸을 뒤틀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하늘에서는 핏빛을 머금은 장대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져 내려 무영의 시야를 가렸다. 서량이라 불리는 그 여인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으나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검은 꽃들이 피어났다. 시드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무영은 가슴팍에 숨긴 옥패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요동치며 자신을 객주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도망치려 뒷걸음질 치던 무영의 등 뒤로 차가운 벽이 느껴졌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이 객주의 안뜰 한가운데에 갇혔음을 깨달았고 사방의 문들이 일제히 쾅소리를 내며 잠겨버렸다. 이제 무영에게 남은 선택지는 저 여인의 정체를 밝히고 이 지옥 같은 객주에서 살아나갈 방법을 찾는 것뿐이었으며 그것은 고려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무영은 품 안의 단도를 꽉 쥐었지만 손바닥에는 식은땀만 가득 고여 병기마저 미끄러질 지경이었다. 서량은 무영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의 턱을 가볍게 들어올리며 내 놈의 눈에는
탐욕이 아닌 슬픔이 서려 있으니 어쩌면 이 객주의 오랜 갈증을 풀어줄 제물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속삭였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무영의 살갗은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일으켰고 무영은 고통 속에서도 최만리가 죽어가며 남긴 말이 단순한 경고가 아닌 이 거대한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였음을 직감했다. 객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북소리는 점점 빨라졌고 무영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자신이 방금 발을 들인 이곳이 산자들의 영토가 아닌 죽은 자들의 거래소임을 확신했다. 무영의 발밑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길게 뻗어나와 그의 그림자를 잡아먹기 시작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의식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무영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객주의 내실 한복판에 누워 있었다. 코끝을 찌르는 향은 분내도 아니요. 그렇다고 단순히 썩은 내도 아닌 오래된 무덤에서나 날 법한 축축하고 서늘한 흙냄새였다.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사지는 마치 천근 무게의 바위에 눌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고 오직 눈동자만이 공포에 질려 좌우로 굴러다닐 뿐이었다. 머리맡에서 은은하게 타오르는 촛불 하나가 방 안의 정경을 비추었는데 벽면 가득 빼곡하게 들어찬 것은 다름 아닌 수천 개의 장부들이었다. 그 장부들은 하나같이 사람의 가죽으로 재본된 듯 기괴한 빛깔을 띠고 있었으며 바람도 없는 방 안에서 스스로 책장을 넘기며 스르륵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무영은 이것이 단순한 객주의 장부가 아니라 이곳을 거쳐 간 상인들이 제물로 바친 영혼들의 기록임을 직감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윽고 어둠 속에서 붉은 치마폭을 스치며 서량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무영의 곁에 앉아 찻잔을 내려놓으며 이 차를 마시면 육신의 고통은 사라지겠으나 네가 기억하는 정승댁 자제로서의 마지막 자부심조차 잊게 될 것이라며 싸늘하게 비웃었다. 무영은 이를 악물고 그녀를 노려보며 어찌하여 고려의 거상들이 이토록 끔찍한 곳에 발을 들이며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냐고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서량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장부 하나를 가리키며 인간의 탐욕은 바다보다 깊어서 채우려 할수록 더욱 공허해지는 법이라며 저 장부 속에는 동료를 배신하고 형제를 팔아치운 대가로 얻은 황금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답했다. 무영은 그녀의 말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가문의 원수 권문세족 이이님의 가문 문장을 발견하고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분노를 사겼다. 그때 객주의 대문 밖에서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철갑을 두른 병사들의 함성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무영은 그들이 최만리의 죽음을 은폐하려는 자들임을 직감했다. 송악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기록된 이 객주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기에 증거를 멸하기 위해 자객들을 보낸 것이 분명했다. 서량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무영의 가슴팍에 손을 얹더니 네가 저들을 막아내고 이 객주의 장부를 지켜낸다면 네 가문의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겠노라며 기묘한 제안을 건넸다. 무영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타오르는 증오의 불꽃을 보았고 그녀 역시 이 객주에 갇혀 누군가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려온 가련한 넋임을 깨닫게 되었다. 밖에서 날아든 불화살들이 객주의 지붕을 때리기 시작하자 방 안은 순식간에 화염과 연기로 가득 찼고 무영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서량의 손을 맞잡았다. 자객들은 거침없이 객주의 문을 부수고 들어왔으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채 서로의 목을 베는 광경이 펼쳐졌고 무영은 그 틈을 타 서량이 건넨 붉은 장부를 품에 안았다. 그 장부는 차가운 냉기를 뿜어내며 무영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서늘한 감각과 힘을 부여하고 있었다. 무영은 안개 속을 유령처럼 누비며 자신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자객들의 급소를 단번에 제압해 나갔고 그의 눈에는
이제 인간의 형상이 아닌 그들의 검은 욕망의 줄기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한때 문약한 선비였던 무영이 피냄새 진동하는 전쟁터의 귀기처럼 변해가는 모습에 설량조차 잠시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자객들의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객주의 본체가 무너지며 거대한 대들보가 무영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닥쳐왔다. 무영은 무너지는 잔해 속에서도 품 안의 장부를 놓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장부에서 흘러나온 검은 기운이 방패가 되어 그를 보호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자객의 우두머리가 무영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장부를 내놓으라 협박했지만 무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너희가 바친 재물이 부족하여 주인께서 진노하셨다고 외치며 단도를 적의 심장에 꽂아 넣었다. 피가 튀어 장부를 적시자 장부에 갈라진 틈 사이로 수십 개의 원혼의 손들이 튀어나와 자객들을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고 객주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설량은 무너진 잔해 위에서 무영을 부축해 일으키며 이제 너와 나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피의 계약으로 묶였다고 선언했다. 무영은 자신의 손에 묻은 붉은 피를 바라보며 이것이 복수를 위한 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인지 알 수 없는 채로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무영이 품에 안은 붉은 장부는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박동하며 그의 가슴팍을 고동치게 만들었고 그 소름 끼치는 진동은 무영의 뼛속까지 시린 냉기를 전달했다. 설량은 불타버린 객주의 잔해 속에서 무영의 손목을 잡아 끌며 이제 이 장부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고려의 모든 재화가 흐르는 길목마다 너를 죽이려는 자들이 독사처럼 혀를 낼름거릴 것이라 경고했다. 무영은 타오르는 불길을 등진 채 설량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문의 멸문지화를 지켜보며 죽지 못해 살아온 나에게 이깟 목숨은 이미 장부의 첫 장에 적힌 글자보다 가벼운 것이라고 서늘하게 대꾸했다. 두 사람은 자욱한 연기를 뚫고 객주 뒷산의 비밀 통로를 향해 달렸으며 그들의 뒤로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원혼들의 곡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밤 공기를 가득 메웠다. 무영은 달리는 내내 장부에서 흘러나오는 기이한 환영들에 시달렸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고려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상들이 어두운 방 안에 모여 아이의 생명이나 가문의 명예를 담보로 계약을 맺는 추악한 과거의 편린들이었다. 산등성이에 올라 숨을 몰아쉬던 무영은 멀리 송악도성의 불빛을 바라보며 장부의 첫 장을 조심스럽게 넘겼고 그곳에는 믿기 힘든 이름들이 황금색 글씨로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평소 청렴하기로 소문난 고위 관료들부터 자성가로 칭송받던 거대 상단의 행수들까지 그들 모두가 금기객주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타인의 불행을 제물 삼아 불을 쌓아왔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설량은 무영의 곁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저들은 이제 자신들의 치부가 적힌 이 종이 뭉치를 되찾기 위해 군대를 움직이고 암살자를 매수할 것이니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속삭였다. 무영은 분노로 인해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장부를 꽉 쥐었으며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배신의 실체가 이 장부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하고 전율했다. 한때 부를 상징하던 벽난도의 거상들이 왜 그토록 이 객주의 이름만 들어도 사색이 되었는지 무영은 이제야 비로소 그 공포의 실체를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이 도성 인근의 은신처에 몸을 숨겼을 때 이미 거리에는 무영의 몽타주가 붙고 현상금이 걸려 있었으며 관군들은 상인들의 사주를 받아 가택수색을 벌이고 있었다. 무영은 설량에게 왜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냐고 물었으나 그녀는 그저 자신의 아버지가 이 장부를 처음 만든 자였으며 결국 탐욕의 눈먼 동료들에게 배신당해 객주의 제물이 되었다는 서글픈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복수심으로 타오르고 있었고 무영은 그녀와 자신이 같은 지옥을 공유하고 있다는 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처음으로 그녀에게 마음의 빗장을 열었다. 무영은 장부의 내용을 분석하던 중 사흘 뒤
병난도에서 열리는 대려 상단연합의 비밀 회동이 모든 악의 근원지이자 결전의 장소가 될 것임을 깨닫고 그곳에 침투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장부의 마지막 장은 굳게 봉인되어 열리지 않았고 서량은 그것을 열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의 진실된 피가 필요하다는 잔혹한 조건을 덧붙여 무영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비밀 회동의 날이 다가올수록 무영의 주변에는 정체 모를 자객들이 그림자처럼 출몰하며 그의 목숨을 노렸고 무영은 장부가 선사하는 기괴한 예지력을 이용해 번번이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장부를 사용할수록 무영의 안색은 창백해졌으며 그의 눈동자, 가장자리에는 검은 반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영혼이 장부의 악에 잠식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였다. 서량은 무영의 상태를 걱정하며 이제 그만 멈추자고 만류했으나 무영은 이미 복수의 화염에 휩싸여 자신의 생명을 택감 삼아 타오르고 있었기에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무영은 도성 최고의 변장술사를 찾아가 자신의 얼굴을 흉측한 흉터로 뒤덮인 노인 보부상으로 바꾸었으며 품 안에는 권문 세족들의 목줄을 장부와 서슬 퍼런 단도를 숨긴 채 병난도의 거대한 선착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는 밤, 거대한 무역선들이 정박해 있는 그곳은 화려한 등불 뒤로 검은 음모가 소용돌이 치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무영이 회동 장소인 선상 연회장에 발을 들였을 때 그곳에는 고려의 모든 금력을 장악한 자들이 모여 다음번 재물을 누구로 정할지 논하며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무영의 귀에 짐승의 포효처럼 들렸고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상단 우두머리에게 다가가 자신이 금기객주에서 온 사자임을 암시하는 표식을 내보였다. 순식간에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으며 탐욕스러운 자들의 눈에는 경악과 공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사례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무영은 장부를 높이 들어 올리며 너희들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를 오늘 이 자리에서 금으로 환산해 주겠노라 선포했고 그 순간 봉인되었던 장부의 마지막 장이 무영의 뜨거운 분노의 눈물에 반응하여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고 고려 상계를 지탱해온 가짜 정의가 무너져 내리는 파멸의 전주곡이 병난도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선상 연회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무영이 펼쳐든 붉은 장부의 마지막 장에서는 검붉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연회장의 화려한 등불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상단의 우두머리이자 무영의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인 조등룡은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떨어뜨리며 내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 불길한 물건을 들고 나타났느냐며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주변의 대신들과 거상들 역시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장부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무영은 서서히 변장을 벗어던지며 1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대제학 유문의 아들 유무영이 살아 돌아왔음을 선포했고 그의 서늘한 선언에 연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조등룡은 급히 가신들에게 무영을 베라 명했지만 장부에서 뿜어져 나온 원혼의 기운이 자객들의 발목을 붙잡아 그들을 허공에 매달아 버리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무영은 한 걸음씩 조등룡에게 다가가며 장부에 적힌 그의 죄악을 낱낱이 읊조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횡령을 넘어 국가의 기밀을 적국에 팔아넘기고 수천 명의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대역죄였다. 서량 역시 어느새 선상에 나타나 장부의 마력을 극대화하는 비기를 읊조렸고 그녀의 목소리에 따라 연회장의 벽면에는 그들이 제물로 바쳤던 희생자들의 얼굴이 환영처럼 나타나 가해자들을 압박했다. 탐욕에 눈먼 자들은 서로를 가리키며 저놈이 시킨 일이라며 추악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평소 형제처럼 지내던 상인들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칼부림을 하는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의 축소판과 다름없었다. 무영은 이들의 타락한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진정한 상도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거늘 너희는 황금의 눈이 멀어 사람의 가죽을 쓴 괴물이 되었다고 일갈했다. 그때 조등용이 품 안에서 검은 화약을 꺼내 연회장을 통째로 폭파하려 시도했으나 무영은 장부의 마지막 권능을 사용하여 그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장부의 갈라진 틈 사이로 그를 끌어당겼다. 조등용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자신의 전 재산을 주겠다고 유혹했지만 무영은 그 재산은 이미 내 놈의 손에 죽어간 자들의 피눈물로 이루어진 것이니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하다며 장부의 표지를 강하게 덮어버렸다. 황하는 굉음과 함께 조등용의 육신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장부에는 그의 이름 위에 붉은색 심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지며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병란도의 밤바다 위로 관군들의 배가 몰려오기 시작했으나 무영은 이미 서량과 함께 장부의 핵심 증거들을 안전한 곳으로 빼돌린 후였으며 부패한 권력자들의 명단은 다음날 아침 도성 한복판의 대잡으로 붙어온 나라를 뒤흔들게 되었다. 결전이 끝난 후 무영은 피로 물든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허망한 웃음을 지었고 서량은 그런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긴 밤이 끝났음을 나직이 속삭였다. 금기객주는 불타 없어졌고 그곳을 지배하던 저주스러운 장부도 마침내 제 역할을 다하고 제가 되어 흩어졌으나 무영의 가슴 속에는 복수의 허무함과 동시에 정의를 바로잡았다는 묘한 해방감이 교차했다. 도망치던 나머지 악인들은 분노한 백성들과 강직한 어사들에 의해 차례로 압송되었고 고려 상계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이 시작되면서 무영의 이름은 전설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무영은 자신의 가문을 복권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관직 대신 이름 없는 보부상의 길을 택하기로 마음먹었으며 그것이 자신이 저지른 피해 대가를 치르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경란도의 항구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새벽 안개가 내려앉았고 무영은 타다 남은 장부의 죄를 바다에 뿌리며 길었던 복수의 여정에 종지부를 찍었다. 고려를 뒤흔들던 거상들의 몰락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며 탐욕으로 쌓아 올린 금권의 탑이 무너진 자리에는 새로운 상도의 질서를 세우려는 젊은 상인들의 활기가 돋아나기 시작했다. 무영은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는 왕실의 부름도 사양한 채 해진 보찜 하나를 어깨에 메고 서량과 함께 송악의 북적이는 저잣거리를 조용히 거닐었다. 이제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죽은 자들의 원혼이 서려 있지 않았고 아침 햇살을 머금은 평범한 여인의 맑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기에 무영은 비로소 가슴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화려한 비단 옷 대신 소박한 삼배옷을 입었으나 그들의 발걸음은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가볍고 당당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묘한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고 이름 없는 객주를 열었는데 그곳은 예전의 금기객주와는 달리 지친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다. 무영은 낮에는 밭을 일구고 밤에는 찾아오는 상단 아이들에게 정직한 거래와 사람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훈장이 되었으며 서량은 정갈한 음식으로 길손들의 허기를 채워주었다. 한때 피비린내 나는 장부를 들고 죽음을 선사하던 손으로 이제는 생명을 키우고 이웃을 보살피는 무영의 모습은 진정한 복수란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를 알지 못했지만 그저 인자한 주인 부부가 운영하는 이 객주를 만남의 집이라 부르며 사랑했고 이곳에서 시작된 정직한 상거래의 씨앗은 멀리 병란도와 송악까지 다시 퍼져나갔다. 세월이 흘러 무영의 머리칼에 흰 서리가 내려앉을 즈음 그는 문득 자신이 처음 금기객주에 발을 들였던 그날 밤을 회상하며 손자들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재물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지만 사람 사이의 신의는 맑은 샘물과 같아서 나눌수록 깊고 풍성해진다는 그의 가르침은 아이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다. 설양은 화로에 밤을 구우며 무영의 곁을 지켰고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들녘은 과거에 참혹했던 기억들을 아름다운 전설로 덮어주고 있었다. 인과응보의 굴레 속에서 아기는 스스로 판무덤에 갇혔고 선인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진정한 자유의 들판에 도달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정한 상도의 이치이자 인생의 순리였다.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객주의 지붕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무영은 설양의 손을 꼭 잡고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여전히 탐욕과 기만이 판치고 누군가는 또 다른 금기 객주를 꿈꿀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 작은 객주를 거쳐간 이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정직의 등불이 밝혀져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고려의 산천은 말이 없으나 그 품 안에서 명멸해간 수많은 상인과 영웅들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전해져 진정으로 귀한 보물은 품 안의 황금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임을 영원히 일깨워주고 있었다. 무영과 설양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합쳐지는 풍경 속에서 대를 이어 내려오던 금기의 저주는 완전히 소멸하고 오직 따스한 사람 냄새만이 객주 마당을 가득 채우며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